제 이름은 박민준, 1993년생입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나달 하나, 동전 한 푼을 아껴가며 고되게 살아왔지만 지독한 가난은 할아버지 세대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에게는 딱히 거창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부모님을 위해 낡고 허름한 단층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현명한 아내를 맞아 착한 아이 며칠 낳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시골 총각에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 역시 외아들인 제가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는 장성한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또래 총각들이 하나둘 아내를 데리고 와 인사드릴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착하고 성실한데 어째 인연이 이리도 없을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탄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씨는 말이 더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희뿌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오는 법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소.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빛 속에 어머니 못지않은 깊은 걱정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번듯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쌀쌀했던 그해 연말의 군내 5일장에서 운명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연말의 5일장은 언제나 가장 북적이고 활기 넘치는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다가오는 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집에서 키운 무와 배추, 면망태기를 팔러 갔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차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서연. 그녀는 큰 좌판에 앉아있지 않고 파릇파릇한 배추 한 소쿠리 옆 작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갈색 얇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갸름하고 청초한 얼굴의 창백한 피부는 어딘가 약해 보였습니다. 제 시선을 가장 끈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아득한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상인들처럼 호객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이따금씩 정처 없이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슬픔은 저 같은 순박한 시골 총각에게 기묘한 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 다가가 젊은 아가씨가 어찌 그리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배추 한 포기만 주세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어딘가 주눅든 듯 했습니다. 저는 배추 한 포기를 골라 돈을 내고는 이런저런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몇 마디 끊어지는 대화를 통해 저는 그녀의 이름이 서연이고 2001년생이며 옆 동네인 춘산리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연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8살에 일찍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폭력적이고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내와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종적을 감추었고 그녀에게 딸뿐만 아니라 빚더미까지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연민과 함께 이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도 느껴졌습니다. 갓 20살이 된 여인이 파탄난 결혼 생활의 무게와 어린 딸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슬픈 눈을 바라보며 이 여인을 지켜주고 감싸주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이 파하고 저는 그녀가 좌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뒤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살리까지의 길은 멀지 않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의 농사일과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친구처럼 여기는 우리 집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들으며 이따금씩 작게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춘산리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그녀는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골목 아니라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뒤돌아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고는 제가 자신의 당황한 모습을 볼까 두려운 듯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저는 마을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고 야윈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마음속에는 이상하리 많지 설레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득한 슬픔을 담은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서연의 모습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5일장 이후로 옆 동네 아가씨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춘산리를 지나갈 핑계를 더 자주 만들었습니다. 농자재를 사러 간다고 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연의 집이라고 짐작되는 곳을 지날 때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우연이라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밭에 걸음을 주러 가던 중 남의 논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허리를 굽혀 모내기를 하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논두렁 위에는 한 여자아이가 메뚜기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까맣고 말랐으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유난히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서연의 딸 미나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막 8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댁의 논이에요?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자 당황하며 황급히 땀에 젖은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 아니에요. 쌀이라도 좀 더 벌어보려고 남의 논을 빌려서 심는 거예요. 미나는 낯선 사람을 보자 겁을 먹은 듯 서둘러 달려와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온화하게 웃으며 집에서부터 혹시나 아이를 만날까 싶어 주머니에 챙겨온 막대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주는 거야. 아이는 알록달록한 사탕을 보고 눈을 반짝였지만 여전히 수줍어하며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허락을 기다리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께 고맙습니다. 해야지. 미나는 그제야 작은 두 손을 내밀어 사탕을 받고는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드넓은 들판에 서로 의지하고 있는 두 모녀의 모습, 수줍게 사탕을 받아들던 미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연이 가여운 만큼 미나는 10배는 더 가여웠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마땅히 부모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하는데 엄마가 남의 논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 논두렁에 홀로 있어야 하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두 팔을 벌려 이 두 모녀를 지켜주겠다고. 그 만남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서연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모녀의 집은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3칸짜리 집이었고 회벽은 여러 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길이라며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붕이 새는 곳을 보고는 집에 가서 연장을 가져와 고쳐주었습니다. 두 모녀가 쓰는 대나무 침대가 삐걱거리며 곧 무너질 것 같자 조용히 치수를 재고 집에 돌아가 직접 나무를 구해 튼튼한 새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 어색해하며 거절했지만 저의 열정과 진심을 보고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미나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자주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림책을, 때로는 과자나 사탕을. 저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숙제를 가르쳐주고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점차 아이는 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보면 집 안에서부터 뛰어나와 와, 민준 아저씨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마치 땅에서 싹 트는 풀처럼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두 모녀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느꼈기 때문에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집 밥상은 나물과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 같은 총각이 아이까지 딸린 이혼녀와 어울리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저녁이면 마을 어기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넌지시 던지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총각이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이웃집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상철씨, 상철씨, 민준이가 너무 착해서 바보가 됐나 봐요. 저렇게 멀쩡한 총각이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이혼녀한테 빠져서 덤으로 호까지 달고 나중에 평생 고생할 텐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셨고 어머니는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의 안타까운 사정과 미나의 착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제 진심까지도. 하지만 아들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집도 어려운데 네가 또 다른 짐을 짊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니?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사람과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두 책임질게요. 저의 결심을 보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한 사랑이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모든 비난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에 대한 제 사랑은 진짜였고 미나에 대한 제 애정도 진짜였습니다. 저의 진심이 모든 것을 감화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과 결혼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미나에게 아빠와 온전한 가정을 선물하겠다고.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부모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툇마루에 앉아 녹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셨지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렸고 뜰에서 울던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그 아가씨를 아끼고 미나도 예뻐하는 거 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 이혼한 데 나이까지 딸린 여자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보고 비웃을 게다. 집도 가난해서 다 쓰러져 가는데 네가 또 다른 짐을 짊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니?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에 작은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그것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깊은 걱정을 표현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엄마,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미나도 정말 착하고요. 저는 그들을 책임질 힘이 충분하다고 믿어요. 부모님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게요. 저는 남들이 비웃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저 부모님 마음이 상하실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아버지, 상철 씨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상하했습니다. 이놈아, 말은 참 잘하는구나.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전부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남녀간의 사랑이란 처음에는 다 분홍빛으로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의 결의를 보시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우리도 막지 않으마.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아가씨와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네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보면 서연의 착한 마음씨와 미나의 사랑스러움이 부모님의 편견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저는 서연과 미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 가족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선물로 작은 귤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미나는 엄마 다리에 꼭 붙어서 커다란 눈으로 낯선 집과 낯선 얼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과묵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꽤 어색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기 위해 애써 대화 주제를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바로 미나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해지자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는지 한결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시자 미나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마당 구석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얼룩 고양이를 보고는 신이 나서 달려가 구경했습니다. 평소 동물을 무척 아끼시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가가 고양이를 들어 올려 미나가 쓰다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고 그 웃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미나입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미나라고 불러요. 아이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대화 내내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따금씩 어머니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과 일을 더하기 위해 논을 빌려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순박함과 진솔함이 어머니의 날카로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곁에서 고양이와 놀며 재롱을 부리는 미나의 모습, 그리고 아이의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야말로 부모님의 굳은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모녀를 바래다주고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나가 참 똑똑하고 착하구나. 저 아이를 보니 마음이 짠하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더니 갑자기 낡은 나무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찻잔에 물이 출렁였습니다. 평생 침묵만 지켜오신 그 남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 결정하자. 아버지는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집의 식구가 늘면 더 좋지. 저 아이도 불쌍한 생명인데 우리가 거두어주면 후손들에게도 복이 될 게다.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했지만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며 잘 살면 된다. 아비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감동에 벅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서라, 아들아. 어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겠니? 이미 결정했으니 잘 살아야 한다. 우리와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거라. 그날 밤 저는 오랜 걱정 끝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었고 가족의 허락을 받았으니 행복으로 가는 길이 제 앞에 활짝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허락을 얻기 위해 저희 가족이 곧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으로 치러야 할 진짜 무거운 짐을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기쁨도 잠시 더 큰 걱정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결혼식이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한 집안과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고되게 살아오신 부모님도 외아들을 위해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대한 잔치를 열고 예식용차를 준비하고 신부 측에 충분한 예단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어머니는 녹슨 쇠 상자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이 평생 모은 돈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고 구겨진 지폐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세어보셨습니다. 전부 합쳐도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는 잔치 음식 몇 상 차리는 게 전부다. 예단비, 신부에게 줄 금반지, 집 꾸미는 돈은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대셨고 자욱한 연기가 아버지의 고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째서 저의 행복이 부모님께 이런 짐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신 끝에 아버지가 먼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제 심장을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집 소를 팔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 소는 우리 집의 농사용 소였습니다.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수년 동안 밭에서 우리 가족의 친구가 되어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았고 추수 때마다 저와 함께 볕단을 날랐습니다. 저는 그 소와 함께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언제나 소몰이를 마치고 그 소의 등에 올라타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소를 파는 것은 우리 가족의 영혼 일부를 파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보, 왜 소를 팔아요?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안 팔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아버지는 언성을 높이셨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가부터 보내고 보자. 나중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사면 되지. 저는 서둘러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큰 결혼식 필요 없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소는 팔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고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닥쳐라. 애비 어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날에 네가 부끄럽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결정하자.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사람의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소는 자신이 곧 주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 버티며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고 둥근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마당 구석에 서서 고개를 돌리고 계셨고 깡마른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몰래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툇마루에 서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행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비극은 소를 판 돈으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과 저축을 합쳐도 겨우 예단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 어머니는 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신 후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시에 나가서 일해야겠다. 저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약하신데 어떻게 일을 하세요? 서울 가서 식당 일이라도 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알아봤다. 옆마을 중개인 김씨 아주머니가 갈 수 있다고 하더구나. 몇 년만 고생하면 빚도 다 갚고 너희들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게다.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타지에서 고되고 힘든 식당 일을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어디서 돈이 나겠니? 사채라도 썼다가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 셈이냐? 그냥 내가 몇 년 여행 다녀온다고 생각해라. 민준아, 너는 집에 남아서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네 아내와 아이에게도 잘해야 한다. 너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다. 어머니가 서울로 가는 절차를 밟기 위해 군내 버스터미널로 가시던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온갖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걱정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야윈 어머니가 곧 타지에서 홀로 지내실 모습을 생각하니 저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축축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는 몸을 숙여 저를 안고 떨리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일어서라 아들아. 울지 마라.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떠나겠니? 강해져야 한다. 버스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우리에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을 싣고서 저는 점점 거세지는 빗속에서 버스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의 이 하늘 같은 희생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저는 정말 잘 살 것이고 서영과 미나를 사랑하며 부모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진심과 노력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이 결혼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약금과 대출금으로 보내주신 돈 덕분에 저희 결혼식은 마침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결혼식은 근래 우리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은 새로 단장되어 화려하진 않았지만 밝고 깔끔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골목길에는 형형색색의 깃발과 꽃장식을 매달았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십 개의 상이 차려진 잔치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희 가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복이 많다고, 집은 가난하지만 젊고 예쁜 아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으셨고 평생 햇볕과 바람에 익숙했던 그의 얼굴에 보기 드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빌린 양복을 입고 멋을 냈습니다.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곁에서 수줍게 서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딸에게 해줄 혼수가 아무것도 없네. 오늘 우리 딸과 외손녀를 자네에게 맡기니 부디 진심으로 사랑해주게.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서연 씨와 미나에게 잘하겠습니다. 미나는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사방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마 이 결혼식에서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는 아빠와 온전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의 모든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잔치는 즐겁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 소리, 축하 소리, 웃음소리가 마을 한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와 서연은 테이블을 돌며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저희가 잘 어울린다고 백년해로 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억지로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 기운에 취했고 황홀한 행복에 취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 그때는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운명적인 징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혼란스러운 와중에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사람들이 사방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주워서 돌려줄 것이라거나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테니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골에서 서류를 재발급받는 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군청이며 도청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데 농사일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천천히 처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도 올렸고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인정했으니 서류는 그저 절차일 뿐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지연이 이 순박한 농부의 안일함과 단순한 생각이 훗날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할 완벽한 핑계이자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당당한 남편이었던 저를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걸고 이룬 결혼 생활 안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아늑하게 꾸며진 신방에서 저는 갓 결혼한 아내를 품에 안고 제게 가정을 선물해준 운명의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달콤한 꿈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신방은 소박했지만 어머니와 친척, 아주머니들이 아늑하게 꾸며주셨습니다. 새 침대, 새 이불,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가족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더 이상 차가운 내벽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는 사람과 아내의 목소리,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았고 서연과 미나를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금세 냉혹한 현실에 물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서연은 제가 생각했던 가정적인 여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산 지 2달도 안 되어 그녀는 아버지께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청소나 마당 정리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 새끼 식사부터 빨래까지 모두 60이 넘으신 등이 굽은 아버지 혼자서 도맡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일을 마치고 돌아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불을 지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새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조금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버지를 도왔고 그녀가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일을 빨리 끝내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서연은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공단의 의류회사에 취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직장이 생기면 그녀가 더 즐겁고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야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점차 그 빈도는 늘어났고 쉬는 날인 주말까지도 야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밤에 돌아오면 따뜻한 생강차를 타주고 피곤을 풀어주려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이고 가장이니 아내를 이해하고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저는 더 일찍 퇴근하려 애썼고 그녀가 쉴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요리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그녀의 무관심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저와 아버지가 잠든 후에야 그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의류 공장의 옷감 냄새가 아니라 낯선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늘었고 이유 없이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돈을 아껴 모아 일하러 갈 때 따뜻하게 입으라고 새 스웨터를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힐끗 쳐다보더니 옷장 구석에 던져버리고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촌스러워. 누가 이런 걸 입는다고. 그 말은 제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나도 엄마의 거리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저와 할아버지에게 더 매달렸고 더 이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자랑하며 제잘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아이가 맑은 눈을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민준 아빠, 왜 요즘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줘요? 엄마는 이제 내가 안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밖에 없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기분이 좋아 보이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잠시 쉬는 게 어때? 집에서 쉬면서 아버지 도와 집안일도 하고 미나도 돌보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책임질게. 서연은 즉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말 한번 잘하네. 일 안 하면 뭘 먹고 살아? 당신이 버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남들 좀 봐. 남편들이 사장이라 차도 사주고 큰 집도 지어주는데 당신은 어때? 평생 그 몇 대기 밭이나 갈면서 살 거잖아. 그녀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수줍고 착한 여인이 맞는가? 언제부터 그녀가 이렇게 속물적이고 나를 경멸하게 된 것일까? 그녀의 몰래 하는 통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깨어보니 그녀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찾아보니 그녀는 마당 구석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나 여기 생활 너무 힘들어. 이번 주말에 또 오빠한테 갈게. 꼭 기다려야 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눈을 뜬 채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위태로운 가정이 정말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의심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벌레처럼 제 마음을 매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속임수와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산산조각 낼지라도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연은 또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짙은 화장을 하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아주 늦게 돌아올지도 모르니 문 잠그지 말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배신당한 남자의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알렸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저는 미나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잠시 맡기고 군내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서연은 그녀가 말했던 공단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도로 직진하여
한간이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충남에서 경기도로 가는 시외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고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경기도에 왜 가는 거지? 저는 망설임 없이 버스를 뒤쫓아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추격은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버스는 경기도 안산의 한 삼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내리자마자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불량해 보였고 머리는 노랗게 염색했으며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한복판에서 개걸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 광경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피가 끓어올랐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그 배신자 같은 여자를 집으로 끌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즐겁게 웃으며 작은 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묵묵히 저녁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미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렸고 미나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짓된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짙은 남자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야근했다고 말했잖아. 귀 먹었어? 야근? 저는 비웃었습니다. 쓰라림과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안산에서 야근했나?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야근했냐고? 서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뻔뻔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다. 어쩔 건데?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나, 이 가난한 생활 지긋지긋해. 너 같은 능력 없는 남편도 지긋지긋하다고. 태식 오빠는 날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평생 네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말이야. 그럼 나는? 미나는 어떡하고? 네가 낳은 내 딸, 그 아이는 생각 안 해? 걔는 네 딸 아니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해두는데 나 임신했어. 하지만 태식 오빠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랑 태식 오빠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야. 그 소식은 제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여자 같으니 우리 끝내자.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식 오빠랑 갈 거야. 아, 그리고 내 것은 내가 챙겨가야지. 말을 마친 그녀는 침실로 달려가 우리가 결혼 예물과 축의금을 보관해둔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축의금과 부모님께서 빚을 내어 마련해주신 예물금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가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말다툼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제 것을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서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비열하게 비웃었습니다.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잘 있어라, 이 멍청아. 말을 마친 그녀는 돈과 금이 든 괴짝을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태식이라는 그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와 아버지는 텅 빈 집 안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후였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의 군립병원은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극심한 무력감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동 침대 바퀴 소리, 다급한 발걸음 소리,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비통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가벼운 뇌졸중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결혼식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저희 집은 이제 장례식장처럼 침울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가는 법. 박영감네 아들 민준이가 마누라한테 바람맞고 돈까지 뺏겨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봐, 내가 민준이가 너무 착해서 바보 같다고 했잖아. 결국 재앙을 집에 들여서 돈 잃고 망신당하고 이젠 늙은 아버지까지 저렇게 만들었으니. 박영감네 부부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결국 저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안 됐군. 그 말들은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제 심장에 밝히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과 굴욕을 곱씹었습니다. 저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올려다보며 가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불효자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려야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차마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의 직감으로 계속 추궁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며 고향에서 날아온 벼락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단 말이냐. 어머니는 흐느끼셨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야 한다. 엄마 말 들어라. 무너지면 안 돼. 네가 무너지면 네 아버지랑 미나는 누가 돌보니. 전화가 끝났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온 가족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나 아이는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곁이나 할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준 아빠, 엄마가 이제 나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친엄마에게 이렇게 무참히 버림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기나긴 밤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천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신혼 침대에 누워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옆방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을 미나가 생각났고 저쪽으로 돌아 누우면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입안은 항상 쟤를 머금은 듯 썼습니다. 밥 한 술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들면 서연이 돈과 예물을 들고 애인과 도망치던 모습,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흰밥 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마치 낡은 신발처럼 한치의 미련도 없이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굴욕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이 이야기는 세상의 경멸과 함께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를 듣고 그분들은 즉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한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진 채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유령처럼 초췌해진 저를 보고 그 운명의 밤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두 분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셨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평생 흙만 만지고 사신 농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한참 후에야 깨어나 자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자식을 낳았을꼬. 그들은 저희 가족에게 연신 사과하며 반드시 서연을 찾아 돈과 예물을 돌려받고 죄를 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해낸 경기도 안산이라는 주소를 단서로 서연의 부모님과 객지 생활 경험이 있어 저희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제 작은아버지가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직접 마주하고 공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딸이 변해버린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태식의 집은 외진 언덕에 위치한 꽤 큰 단층집이었습니다. 태식의 가족은 그들을 무심하게, 심지어는 도전적인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딸이 어디 있냐고 묻자 태식의 어머니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자기 딸을 왜 우리한테 물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제 작은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대개 아들 때문에 조카 며느리가 우리 집 돈과 예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늘 제대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제야 태식의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모두를 소름 돋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뭘 훔쳐요? 우리 태식이랑 서연이는 원래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 촌놈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아들 내연의 처였다고요. 서연의 부모님은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내연의 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맞아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처럼 지냈어요. 주말마다 서연이가 회사 야근이라고 핑계대고 여기 와서 우리 집 식구들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 다 해줬다고요. 그 능력 없는 촌놈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결혼식으로 돈이나 한몫 챙겨서 도망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고 말했죠. 서연의 부모님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성대했던 결혼식이 단지 사기를 위한 연극이자 도구였다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태식의 어머니는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우리 집 귀한 손주까지 임신했어요. 그 돈과 예물? 그건 시집 오면서 가져온 미천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서연의 아버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서연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작은아버지도 뻔뻔한 그 가족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희 집에 돌아와 서연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이제 그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네. 그 아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자네와 사돈어른께 정말 미안하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배신보다 더 쓰라리고 굴욕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 사랑과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족의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제 아내 고통과 굴욕은 이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실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굳건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서영과 태식 같은 자들이 법망을 피해 우리 가족의 고통과 희생 위에서 뻔뻔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의 밝은 작은아버지와 뜻을 함께한 서연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이서연과 공범 김태식의 사기 및 재산 갈취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은 저희 군내 경찰서와 그들이 있는 안산의 경찰서 양쪽에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혼식을 위해 빌린 대출 서류, 축의금 명단, 결혼식 사진과 영상, 태식의 집에서 서연의 부모님이 들었던 진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우연히 보았던 서연과 태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안 서연과 태식의 천국 같던 생활도 빠르게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과 예물은 태식처럼 흥청망청 노는 사람에게는 도박과 유흥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게으른 폭력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그녀는 태식의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며 그의 가족 모두를 시중들어야 했습니다. 한때 기고만장했던 태식의 어머니도 이제는 그녀를 쓸모없는 식충이라며 비난하고 구박했습니다. 서연은 굴욕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가정을, 현명했던 남편을 버리고 사기꾼과 거짓된 화려함을 좇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정하게 버리고 온 딸 미나가 생각났습니다. 기나긴 밤 동안 그녀는 몰래 울었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이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서연과 태식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발적인 애정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서연의 부모님의 진술과 결혼 전부터 돈을 목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다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조직적인 사기 및 재산 갈취죄에 해당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과 전과가 있던 태식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듣자 하니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저희 가족에게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지만 주거지 이탈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냉대와 극심한 수치심 속에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의 도도하고 뻔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심신이 망가진 실패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선태식은 초췌하고 창백했으며 한때의 거만하고 불량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배가 남산만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돈과 예물은 태식의 가족에 의해 거의 전액 배상되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아버지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어머니의 빚 일부를 갚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 진실이 정의의 빛 아래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식은 사기 및 재산 갈취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서연은 출산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해야 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역사회의 엄격한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자 태식은 휘청거렸고 서연은 통곡했습니다. 뒤늦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배신과 무정함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양심의 심판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의 경멸이라는 평생에 걸친 대가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 비극이 있은 지 1년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점차 제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악인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예전처럼 민첩하게 걷지 못하셨고 한쪽 팔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저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날들 이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계셨고 무엇보다도 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제 곁에서 순진하게 민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아이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손은 다시 괭이와 쟁기를 잡아 거칠어졌습니다. 남의 밭을 빌려 일을 더 했고 누가 무슨 일을 시키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제가 아버지와 미나를 돌보는 강인함과 희생정신을 보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리거나 비웃지 않고 그 대신 동정과 존중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이 많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제 저희 집에 맛있는 국이나 갓 만든 떡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이웃의 정이 제 차가운 마음을 어느 정도 녹여주었습니다. 약 2년 동안 타지에서 고생하신 후 어머니가 서울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다 갚고 약간의 자금을 모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던 날 저와 미나가 마중 나갔습니다. 제가 다시 단단해진 모습과 훌쩍 자라 건강해진 미나를 보시고 어머니는 우리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귀환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돈과 배상금으로 우리는 집을 더 번듯하게 수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집마당에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 부수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점차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미나에 대해서는 제가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에게 아이는 전처의 딸이 아니라 제 친딸이었습니다. 운명이 폭풍 후에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으로 아이를 아끼고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가끔 서연의 부모님이 손녀를 보러 오셨습니다. 제 품에서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손녀를 보며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미안해했고 항상 저희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관계였던 두 집안의 관계는 이제 동정과 감사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정으로 변했습니다. 3년 후 어느 여름날 오후 햇살이 마을길 곳곳에 꿀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흑투성이가 되어 밭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우리 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예쁘고 활발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미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온통 90점, 100점짜리 성적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하신 아버지는 마당의 돌 의자에 앉아 손녀를 보며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서도 손녀를 돌아보셨고 그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마당 구석에 자전거를 세우자 미나는 저를 보고 달려와 제 목을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민준 아빠, 오늘 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국내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한 바퀴 돌리고 볼에 소리 나게 뽀뽀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행복과 평화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굴욕은 아주 멀리 물러나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가끔 서연에 대한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후 그녀는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태식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았으며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나쁜 평판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연락을 시도하며 울면서 미나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딸의 평화로운 삶이 자신을 무정하게 버린 엄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에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남은 아이를 잘 돌보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의 담임 선생님이신 최 선생님이 아이의 대회 준비 문제로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착하고 단아한 미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매우 아꼈고 저의 사정에도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나의 학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그녀는 우리 가족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은근히 두 사람을 엮어주려는 눈치셨고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에게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잠든 후 저는 혼자 툇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거는 제게 사랑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선량함과 진심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매우 견고한 행복.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고 딸의 맑은 웃음이며 폭풍우를 지나온 후의 영혼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집 앞 환하게 불이 켜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빛으로 가득한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희망, 그리고 제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해 제 손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빛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졌습니다.